시인이란 무엇인가? 키르케고르는 묻습니다. 자기 영혼 깊은 곳에 숨겨진 고뇌로 괴로워하지만 그 입술은 너무나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어서 입술 새로 탄식과 비명이 흘러나올 때면 마치 감미로운 음악처럼 들리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다. 이 구절은 키르케고르의 이것이냐 저것이냐 일부, 소위 AA 논문이 탐색하는 미학적 실존 단계의 복잡하고도 모순적인 심연을 단적으로 드러냅니다. 이 해설에서 우리는 미학적 삶의 근본적인 본질, 그 핵심 동력과 지향점을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미학적 실존은 그 뿌리에서부터 삶의 의미와 가치를 자신의 내면적 결단이나 윤리적 원칙이 아닌 외부 세계, 즉 감각적 경험, 순간적인 인상, 그리고 흥미로운 대상들 속에서 찾으려는 태도입니다. 이는 단순히 쾌락을 추구하는 상과는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물론, 쾌락, 특히 감각적 쾌락은 미학적 삶의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듣는 즐거움, 매혹적인 이성과의 만남, 예술 작품이 주는 감동, 이 모든 것은 미학자가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하지만 미학적 실존의 핵심은 쾌락 그 자체라기보다는 쾌락을 포함한 모든 경험을 흥미로움이라는 렌즈를 통해 바라보고 소비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즉, 삶의 모든 현상이 그 자체로 목적이 되기보다는 나의 감각과 지성을 자극하고 권태로부터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A의 글 모음집인 디압살마타, 즉 부스러기 혹은 간주곡이라는 제목 자체가 이러한 미학적 삶이 파편적이고 비지속적인 성격을 암시합니다. 영원한 가치나 일관된 삶의 계획 대신 찰나의 강렬함, 스쳐 지나가는 인상, 기분의 변화, 재치 있는 역설 등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A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슬픔은 나의 성이다. 이는 외부 세계와의 직접적인 윤리적 관계 맺음을 회피하고 자신의 내면, 그것이 설령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것마저 미학적 관조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슬픔조차도 극복해야 할 대상이나 타인과 공유해야 할 고통이 아니라 독특하고 흥미로운 자신만의 소유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필연적으로 삶을 하나의 연극 무대처럼 혹은 감상해야 할 예술 작품처럼 여기게 만듭니다. 미학자는 관객이자 동시에 배우이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참여자는 아닙니다. 그는 삶의 격정적인 순간들을 갈망하지만 그 순간들이 요구하는 책임과 결과로부터는 교묘하게 거리를 두려 합니다. 사랑에 빠지는 감정의 격렬함은 원하지만 그 사랑이 요구하는 헌신과 미래에 대한 약속은 부담스러워합니다. 예술 작품 앞에서 느끼는 숭고한 감동은 즐기지만 그 작품이 던지는 윤리적 질문에는 답하려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순간의 미적 효과, 감각적 만족도, 지정 유의의 재료로 환원됩니다. 키르케고르는 이러한 미학적 단계가 단순히 천박한 쾌락주의와는 구별된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미학자 A는 지극히 세련되고 지적이며 자기 성찰적인 인물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과 상태를 예리하게 분석하고 언어적으로 정교하게 표현할 줄 압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성찰조차도 궁극적으로는 윤리적 결단이나 자기 변화로 이어지지 않고 자기 자신을 더욱 흥미로운 관찰 대상으로 만드는데 봉사할 뿐입니다. 그는 자신의 절망감이나 공허함마저도 하나의 흥미로운 심리 상태로 탐구하며 그것에 대한 글쓰기를 통해 미학적 만족을 얻으려 합니다. 이는 에리 프롬이 말한 소유 양식과도 일맥상통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프롬은 소유 양식의 인간이 경험조차도 소유하려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즉,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감정을 갖고 싶어 하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소유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미학적 인간 역시 삶의 경험들을 진정으로 존재하며 참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감각적 만족과 지적 유의를 위해 수집하고 소유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경험은 내면화되어 자아를 성장시키는 자양분이 되기보다는 외부적인 장식품이나 전시할 수 있는 트로피처럼 취급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외부 지향성과 순간성에 대한 집착은 필연적으로 내면의 공허를 동반합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찾아 헤매지만 그 어떤 자극도 영원히 만족을 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감각적 쾌락은 쉬이 무뎌지고 흥미로운 대상은 곧 식상해집니다. 미학적 삶의 이면에는 깊은 권태와 설명할 수 없는 우수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A의 글 곳곳에서 이러한 불안과 공허의 그림자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삶은, 삶이라니. 와 같은 탄식은 화려하고 자유분방해 보이는 미학적 삶의 밑바닥에 깊은 절망의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이냐 저것이냐 일부가 묘사하는 미학적 삶의 본질은 외부 세계와 감각적 경험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순간적인 쾌락과 흥미로움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태도입니다. 이는 삶을 깊이 있게 경험하고 참여하기보다는 관조하고 소비하려는 경향으로 이어지며 세련되고 지적인 형태를 띨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파편적이고 비지속적이며 내면의 공허와 권태, 나아가 절망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실존의 양식입니다. 이러한 미학적 실존의 또 다른 핵심 특징은 바로 순간과 감각에 대한 탐닉입니다. 이는 앞서 논의한 미학적 삶의 본질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미학적 실존의 시간관과 세계관을 더욱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미학자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오직 지금, 여기의 순간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린 흥미를 잃은 대상이거나 혹은 현재의 즐거움을 위해 미화되고 재해석될 수 있는 이야기의 재료일 뿐입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불확실한 것이며 구체적인 계획이나 책임을 요구하기에 회피의 대상이 됩니다. 영원성이나 지속성, 역사적 연속성 같은 개념들은 미학자의 관심 받기거나 혹은 조롱의 대상이 되기 십상입니다. A는 디압살마타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나의 영혼은 너무나 무거워서 어떤 생각도 지탱할 수 없고 어떤 비상도 감당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너무나 공허해서 한순간의 소음이나 열정 없이는 살 수 없다. 이 구절은 순간적인 자극에 대한 미학자의 의존성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내면의 무게감과 공허함이라는 모순적인 상태는 외부로부터 오는 강렬한 감각적 경험 없이는 견딜 수 없는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미학자는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 더 강렬한 쾌락, 더 흥미로운 사건을 찾아 마치 중독자처럼 헤매게 됩니다. 이러한 순간에 대한 집착은 감각의 세계에 대한 극단적인 예찬으로 이어집니다. 미학자에게 현실을 증명하고 삶의 가치를 확인시켜 주는 것은 추상적인 사유나 윤리적 원칙이 아니라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이고 생생한 경험입니다. 아름다운 풍경, 감미로운 음악 소리, 맛있는 음식, 부드러운 감촉, 매혹적인 이성의 향기, 이 모든 감각적 경험들은 그 자체로 미학적 실존의 목표이자 정당화 근거가 됩니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미학적 실존의 한정점, 감각적 에로스의 가장 순수하고 직접적인 구현으로 키르케고르가 제시하는 모차르트의 오페라 돈 조반니에 대한 분석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이것이냐 저것이냐 일부의 핵심 논문 중 하나인 직접적 에로스 단계 혹은 음악적 에로스에서 상세하게 전개됩니다. 여기서 키르케고르는 미학적 실존 중에서도 성찰이나 반성이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감각적 욕망 그 자체를 탐구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원리가 가장 완벽하게 표현된 예술 형식이 바로 음악이며 그 궁극적인 화신이 바로 돈 조반니라고 주장합니다. 왜 하필 돈 조반니일까요? 세상에는 수많은 유혹자들이 존재합니다. 문학 작품 속에도 파우스트와 같이 지성과 언변으로 유혹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키르케고르에게 돈 조반니는 특별합니다. 그는 파우스트처럼 악마와 계약을 맺거나 지적인 회의와 고뇌를 통해 유혹하는 인물이 아닙니다. 돈 조반니의 힘은 그의 말이나 사상 혹은 그의 심리적 깊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가 발산하는 압도적인 감각적 에너지, 즉각적이고 저항할 수 없는 매력에 있습니다. 그는 생각하고 계획하는 유혹자가 아니라 유혹 그 자체의 화신, 마치 자연의 힘처럼 대상을 향해 흘러넘치는 순수한 생명력으로 그려집니다. 키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 조반니에 있어서 감각적인 것은 사유에 의해 규정된 것이 아니라 음악적인 떨림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구절은 돈 조반니의 본질이 이성적 성찰이나 언어적 매개를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감각에 호소하는 음악적 성질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왜 음악이 이러한 직접적 에로스 단계를 표현하는데 가장 적합한 매체일까요? 키르케고르의 분석은 매우 독창적입니다. 그는 언어가 본질적으로 반성과 개념의 매체라고 봅니다. 언어는 대상을 명명하고 분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대상과의 직접적인 관계로부터 한 걸음 물러서게 만듭니다.
조각이나 회화 역시 공간적인 제약을 가지며 정지된 순간을 포착할 뿐 끊임없이 생성되고 흘러가는 욕망의 역동성을 온전히 담아내기 어렵다고 봅니다. 반면 음악은 가장 추상적이고 비개념적이면서도 가장 감각적인 예술입니다. 음악은 시간 속에서 흘러가며 우리의 정서와 감각에 직접적으로 파고듭니다. 특히 기악곡은 언어적 의미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순수한 소리의 움직임, 감정의 흐름, 생명의 리듬 그 자체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키르케고르에게 모차르트의 음악은 이러한 감각적 원리의 천재적인 구현입니다. 돈 조반니의 아리아들은 그의 복잡한 내면이나 윤리적 갈등을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새로운 대상을 향해 나아가는 욕망의 설렘, 긴장, 폭발, 그리고 공허한 반복 그 자체를 소리로 형상화합니다. 레포렐로가 부르는 유명한 카탈로그 아리아는 이러한 미학적 삶의 본질을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수많은 여성들의 이름과 숫자를 나열하는 것은 개별적인 사랑의 깊이나 의미가 아니라 오직 정복의 수량, 끝없는 반복과 대체 가능성만을 강조할 뿐입니다. 이는 감각적 쾌락을 향한 멈출 수 없는 추구가 결국은 개별성의 상실과 공허한 무한성으로 귀결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키르케고르는 돈 조반니를 악마적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악마적이라는 것은 반드시 도덕적인 악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자기 안에 갇혀있음, 외부와의 관계 단절, 영원성과의 불화를 의미하는 키르케고르 특유의 개념입니다. 돈 조반니는 오직 자신의 감각적 욕망 충족이라는 폐쇄된 원리 안에서만 존재합니다. 그는 타인과 진정한 관계를 맺지 못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윤리적 책임이나 미래에 대한 어떤 고려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영원한 가치나 신적인 질서에 정면으로 반항하며 오직 순간의 쾌락만을 절대화합니다. 이러한 즉각성, 반성의 부재, 그리고 자기 안에 갇힌 힘이야말로 키르케고르가 말하는 돈 조반니의 악마성의 본질입니다. 이는 마치 프로이트가 말한 이드 혹은 원초아이, 순수한 쾌락 원리와도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드는 현실 원칙이나 도덕적 제약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즉각적인 욕망 충족만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키르케고르의 분석은 단순한 심리 분석을 넘어 이러한 실존 양식이 갖는 영적, 윤리적 함의를 더욱 깊이 파고든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니체의 디오니소스적인 것과의 비교도 흥미로운 지점을 제공합니다. 디오니소스적인 것은 개체성의 파괴, 황홀경, 생성과 소멸의 끊임없는 순환을 상징하는 생명의 원초적 힘입니다. 돈 조반니의 멈추지 않는 욕망과 경계를 넘나드는 에너지는 분명 디오니소스적인 측면을 연상시킵니다. 하지만 키르케고르에게 이러한 감각적 탐닉은 인간 실존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아니라 극복되어야 할 하나의 단계일 뿐입니다. 그는 디오니소스적 힘의 매혹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결국 절망과 공허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경고합니다. 반면 니체는 디오니소스적인 것을 삶의 근원적인 힘으로 긍정하고 때로는 아폴론적인 것과의 긴장 속에서 창조적 에너지의 원천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감각적 에로스의 정점으로서의 돈 조반니 분석은 미학적 실존의 매력과 동시에 그 치명적인 한계를 드러냅니다. 돈 조반니는 강렬한 생명력과 매혹적인 힘을 지니고 있지만 그의 삶은 내면적 깊이나 지속적인 의미를 결여하고 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움직이지만 어디에도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의 끝없는 유혹은 결국 공허한 반복일 뿐이며 그의 마지막은 파멸로 끝맺습니다. 이는 반성 없는 감각적 쾌락 추구가 그 자체로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으며 오히려 실존적 파탄으로 이끌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렇게 감각적 쾌락의 정점에서 시선을 돌려 이제 우리는 미학적 실존이 삶의 어두운 측면, 즉 고뇌, 슬픔, 불행과 같은 부정적인 경험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탐색해 보겠습니다. 이는 A의 논문에 포함된 고대 비극적인 것의 현대 비극적인 것에서의 반사와 그림자 그림과 같은 글들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미학적 태도의 핵심은 고통스러운 현실에 직접적으로 윤리적으로 참여하거나 공감하는 대신 그것을 하나의 흥미로운 관찰 대상, 미학적 분석의 재료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즉, 고통마저도 미학적 소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고대 비극적인 것에 현대 비극적인 것에서의 반사에서 키르케고르 혹은 A는 고대 그리스 비극과 현대의 비극적 감수성을 비교합니다. 고대 비극의 특징은 운명, 신탁, 가문의 저주와 같이 개인의 통제를 넘어서는 외적인 힘에 의해 주인공이 파멸에 이르는 것입니다. 오이디푸스나 아가멤논 가문의 비극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비극에서 주인공의 고통은 객관적이고 필연적인 성격을 지닙니다. 반면 현대의 비극적 감수성은 개인의 내면, 심리적 갈등, 주체적인 선택과 책임, 그리고 그로 인한 반성적 고뇌에 더 초점을 맞춥니다. 예를 들어 햄릿의 고뇌는 단순히 외적인 상황 때문만이 아니라 그의 우유부단함, 성찰, 내면적 갈등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키르케고르가 이 둘을 비교하는 이유는 단순히 문학사를 분석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는 현대의 이러한 반성적 슬픔, 즉 자신의 고통을 스스로 인식하고 곱씹는 내면화된 고뇌가 미학적 관찰자에게는 훨씬 더 흥미로운 대상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더 복잡하고 다층적인 심리적 분석의 여지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고대 비극의 명료하고 외적인 고통보다 현대인의 모호하고 내면적인 고뇌가 미학적 지성의 날카로운 메스를 더 자극한다는 것입니다. A는 이렇게 말합니다. 슬픔이 반성 속에 자신을 가두면 가둘수록 더욱 흥미로워진다. 여기서 흥미롭다는 평가는 고통받는 당사자의 입장이 아니라 철저히 거리를 두고 관찰하는 미학적 관객의 시선에서 내려진 것입니다. 그림자 그림이라는 글은 이러한 미학적 관조의 태도를 더욱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글의 부제는 유혹자의 일기에 대한 심리적 실론이며 주로 돈 조바니에게 버림받은 여성들, 엘비라, 안나, 이나, 파우스트에게 버림받은 마르가레테와 같이 속은 여자들의 내면적 고통을 마치 그림 자극을 보듯 묘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녀들의 고통 자체가 아니라 그 고통이 드러나는 방식 혹은 감추어져 있는 신비로움입니다. A는 그녀들의 침묵, 눈물 혹은 관기 속에서 미학적으로 흥미로운 요소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섬세하게 때로는 집요하게 분석합니다. 그는 그녀들의 고통에 동참하거나 연민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희귀한 나비를 관찰하듯 그녀들의 심리 상태를 회부하고 음미합니다. 그는 그녀들의 슬픔을 자신의 지적 유의를 위한 소재로 삼는 것입니다. 불행에는 일종의 내적 완결성이 있다. 그것은 외부 세계와의 소통을 거부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미학적으로 흥미롭다. 이 말은 고통의 자기 완결성과 소통 불가능성마저도 미학적 관찰의 매력적인 요소로 전환시키는 미학적 시선의 냉정함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흥미로움, 더 인트러스팅 이라는 미학적 범주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고전적인 의미의 아름다움, 더 뷰티풀 이나 윤리적인 선함, 더 굿과는 구별됩니다. 흥미로움은 대상이 우리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권태를 몰아낼 수 있는 참신함, 복잡성, 역설 혹은 숨겨진 비밀을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하는 미학적 가치입니다. 따라서 미학적 관점에서 볼 때 고통, 추함, 심지어 악마적인 것조차도 그것이 충분히 흥미롭다면 긍정적인 미학적 가치를 지닐 수 있습니다. 이는 미학적 단계가 윤리적, 종교적 가치 판단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지 혹은 얼마나 위험하게 벗어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고통받는 타인의 현실은 더 이상 나의 윤리적 응답을 요구하는 절박한 호소가 아니라 나의 지루함을 달래줄 수 있는 하나의 흥미로운 이야기나 이미지로 전락할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의 미학적 대상화는 필연적으로 윤리적 책임의 회피로 이어집니다. 진정한 공감, 심퍼시, 이란, 타인이 고통을 함께 느끼고 필링 위드,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행동하려는 의지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미학적 관찰자는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며 타인의 고통에 감정적으로나 실천적으로 휘말리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고통의 의미나 표현에 관심을 가질 뿐 고통의 현실에는 무관심합니다.
이는 관음증적인 측면마저 띠게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불행을 훔쳐보면서 지적인 혹은 감성적인 만족감을 얻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현대 사회의 미디어 환경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 전 세계의 끔찍한 재난과 전쟁, 개인적인 비극들을 매일 접합니다. 이러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종종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해지거나 혹은 그것을 마치 한 편의 드라마나 영화처럼 소비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재난 포르노라는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비극적인 사건들이 선정적으로 소비되는 현상은 키르케고르가 19세기에 예리하게 포착했던 고통의 미학화 혹은 대상화 경향이 오늘날 더욱 확산되고 심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예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술 작품이 인간의 고통을 다루는 것은 중요한 역할입니다. 비극 작품을 통해 우리는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고 인간 조건에 대한 깊은 성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키르케고르가 비판하는 것은 예술 자체라기보다는 삶 전체를 미학적 관조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실존의 태도입니다. 특히 타인의 실제적인 고통 앞에서조차 윤리적 응답 대신 미학적 흥미로움만을 추구하는 태도의 비인간성과 공허함을 그는 고발하는 것입니다. 결국 쾌락과 흥미로움, 심지어 타인의 고통까지도 관조의 대상으로 삼는 미학적 실존의 외면적인 모습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화려한 무대의 뒷면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그곳에는 미학적 삶에 빛나는 표면 아래 감추어진 깊고 어두운 이면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떨쳐낼 수 없는 우수, 즉 멜랑콜리와 그 근원에 자리한 근본적인 공허함입니다. 이는 이것이냐 저것이냐 일부에 실린 A의 글들, 특히 그림자 그림이나 가장 불행한 사랑과 같은 단편들, 그리고 디압살마타 전반에 걸쳐 마치 배경음악처럼 혹은 불길한 전조처럼 지속적으로 그리고 때로는 격렬하게 드러납니다. 미학적 실존의 우수는 단순히 일시적인 슬픔이나 구체적인 상실에 대한 반응이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깊고 만성적이며 종종 그 원인조차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실존적인 상태에 가깝습니다. A는 자신의 영혼을 너무나 무거워서 어떤 생각도 지탱할 수 없고 어떤 비상도 감당할 수 없지만 동시에 너무나 공허해서 한순간의 소음이나 열정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묘사합니다. 이 역설적인 자기 진단이야말로 미학적 우수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겉으로는 끊임없는 자극과 변화 속에서 가볍게 유영하는 듯 보이지만 그 내면은 삶의 의미나 지속적인 가치 혹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라는 단단한 무게 중심을 결여하고 있습니다. 이 무게 중심의 부재가 바로 영혼을 짓누르는 설명할 수 없는 무거움이자 동시에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근원적인 공허함인 것입니다. 왜 쾌락과 흥미로움을 그토록 추구하는 삶이 결국 이러한 우수와 공허에 도달하게 되는 것일까요? 키르케고르의 분석에 따르면 그 이유는 미학적 삶의 구조 자체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첫째, 미학적 삶은 그 본질상 파편적이고 비지속적입니다. 의미는 오직 순간적인 강렬함 속에서만 발견되며 그 순간이 지나가면 의미 역시 함께 사라집니다. 각각의 경험들은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의미 있는 전체, 즉 자기 자신의 역사를 형성하지 못하고 흩어진 점들처럼 존재할 뿐입니다. 마치 아름다운 불꽃놀이처럼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지만 결국 남는 것은 짙은 어둠과 희미한 연기뿐인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경험의 파편화는 지속적인 자기 정체성이나 삶의 통일성을 형성하기 어렵게 만들며 이는 깊은 내면적 불안정과 공허감의 원천이 됩니다. 둘째, 미학적 삶은 의미의 원천을 끊임없이 외부 세계에 의존합니다. 나의 기분, 나의 가치, 나의 존재 이유는 외부의 대상, 타인의 시선, 감각적인 자극에 의해 좌우됩니다. 이는 마치 자신의 의지가 아닌 바람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깃털과도 같습니다. 외부의 자극이 사라지거나 식상해지면 미학자는 곧바로 깊은 공허와 무의미함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는 스스로의 내면에서 의미를 창조하거나 발견하는 능력을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외부 의존성은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과 소외를 낳게 됩니다. 셋째, 미학적 삶은 선택과 책임을 회피하는 삶입니다. 미학자는 어떤 것에도 온전히 자신을 던지지 않으려 합니다. 결혼보다는 연애를, 신념보다는 유의를, 영원보다는 순간을 선호합니다. 선택은 곧 다른 가능성들의 포기를 의미하며 책임은 미래에 대한 구속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키르케고르에게 진정한 자기 자신은 바로 이러한 구체적인 선택과 책임 있는 결단을 통해서만 형성됩니다. 무엇인가를 이것이라고 선택하고 그것에 자신을 온전히 투신할 때 비로소 삶은 구체적인 내용과 방향성을 갖게 되고 파편화된 자아는 통일성을 얻게 됩니다. 선택을 유보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려는 미학적 태도는 결국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하고 어떤 것에도 뿌리내리지 못한 채 공중에 떠도는 유령과 같은 실존으로 귀결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 결정하지 못함, 정착하지 못함이야말로 미학적 공허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는 짧은 글은 이러한 미학적 우수의 독특한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여기서 A는 과거의 희망이나 미래의 기대를 상실한 현재에 고립된 불행을 묘사합니다. 하지만 더욱 불행한 것은 자신이 언제 불행했고 무엇 때문에 불행한지를 기억하거나 희망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그런 종류의 불행입니다. 이는 자신의 고통마저도 명확하게 인식하고 소유하지 못하는 극단적인 자기 소외 상태를 의미합니다. 슬픔조차도 하나의 뚜렷한 내용을 갖지 못하고 그저 막연한 우수와 공허로 흩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는 슬픔을 느낄 수 있는 능력마저 상실한 더 깊은 절망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학적 우수와 공허는 단순한 심리적 상태를 넘어서 실존적인 함의를 지닙니다. 그것은 미학적 삶의 방식이 인간 영혼의 근본적인 갈망, 즉 영원성, 의미,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진정한 만남에 대한 갈망을 충족시켜 줄 수 없음을 드러내는 신호입니다. 겉으로는 자유롭고 풍요로워 보이지만 그 내면은 끊임없이 무언가 결핍되어 있으며 채워지지 않는 갈증으로 고통받습니다. 마치 소금물을 마시는 것처럼 순간의 쾌락은 잠시 갈증을 잊게 하지만 결국 더 큰 갈증과 공허를 불러올 뿐입니다. 이처럼 화려한 외피 아래 도사리고 있는 깊은 우수와 공허는 그 자체로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의 강력하고 파괴적인 힘으로 구체화됩니다. 그것이 바로 권태, 안위입니다. 키르케고르는 권태를 미학적 실존의 가장 큰 적이자 실존적 위협으로 지목합니다. 권태는 앞서 살펴본 내면적 공허가 표면으로 드러난 현상이자 미학적 삶의 근본적인 불안정성을 가장 첨예하게 느끼게 하는 실존적 상태입니다. 키르케고르가 말하는 권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단순한 지루함이나 따분함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은 훨씬 더 근본적이고 만연하며 파괴적인 힘을 지닌 실존적 범주입니다. 키르케고르는 권태를 악의 뿌리라고까지 표현하며 그것이 인간을 얼마나 깊은 절망과 파괴적인 행동으로 몰고 갈 수 있는지를 경고합니다. 그는 이것이냐 저것이냐 일부의 윤자법 서문에서 권태에 대해 매우 상세하고도 인상적인 분석을 제시합니다. 그는 권태를 아무것도 아닌 것이 모든 것 위에 드리워져 있는 공허함, 혹은 악마적인 판테이즘이라고 묘사합니다. 이는 권태가 단순히 무엇인가 할 일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세상 만물, 모든 경험, 심지어 자기 자신마저도 그 의미와 가치를 상실하고 텅 비어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총체적인 무의미의 경험임을 시사합니다. 모든 것이 똑같아 보이고 어떤 것에도 진정한 흥미나 가치를 느낄 수 없는 잿빛 상태. 이것이 키르케고르가 말하는 실존적 권태의 무서움입니다. 왜 미학적 실존은 이토록 권태에 취약할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미학적 삶은 오직 새로운 자극, 강렬한 경험, 흥미로운 대상과의 만남을 통해서만 그 활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미와 가치가 외부로부터 주입되는 삶이기에 그 주입이 멈추거나 약해지는 순간, 즉 새로운 자극이 고갈되거나 기존의 자극이 식상해지는 순간 미학자는 속수무책으로 권태라는 심연에 빠져들게 됩니다.
순간의 강렬함에 의존하는 삶은 필연적으로 그 강렬함이 사라졌을 때의 공허함, 즉 권태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마약 중독자가 약효가 떨어졌을 때 금단 현상에 시달리는 것처럼 미약자는 끊임없이 새로운 흥미로움이라는 마약을 찾아 헤매야만 하는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권태는 미약자에게 단순히 불쾌한 감정을 넘어 실존적인 공포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권태는 미학적 삶의 근간을 뒤흔드는 질문을 던지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무슨 소용인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 의미 있는 삶인가? 와 같은 근본적인 물음들이 권태라는 정적 속에서 스멀스멀 피어오릅니다. 미학자는 이러한 불편한 질문들에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하기에 더욱더 필사적으로 권태로부터 도망치려 합니다. 그는 더 자극적인 쾌락, 더 새로운 경험, 더 기이하고 역설적인 생각들을 찾아 끊임없이 자신을 내몬니다. 이것이 바로 미학적 삶이 종종 그토록 불안정하고 소모적이며 때로는 자기 파괴적인 양상을 띠게 되는 이유입니다. 권태라는 내면의 적을 피하기 위해 외부 세계를 향한 끊임없는 도피 행각을 벌이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권태라는 실존적 심연 앞에서 미학자는 정교하고 때로는 필사적이기까지 한 전략을 개발합니다. 키르케고르가 윤작법이라는 독특한 이름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개념은 농업에서 토지의 비옥도를 유지하기 위해 돌아가며 다른 작물을 심는 실제 농사 기법에서 유래했지만 키르케고르는 이를 권태를 피하고 삶의 흥미로움을 최대한 지속시키려는 미학적 삶의 기술 혹은 실존적 처세술로 재해석합니다. 윤작법은 단순한 기분 전환이나 취미 활동과는 차원이 다른 삶 전체를 관리하고 통제하려는 의식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입니다. 윤작법의 근본적인 목표는 명확합니다. 바로 실증을 피하는 것입니다. 미학자에게 실증은 권태의 전조이자 곧 닥쳐올 공허함의 신호탄입니다. 따라서 어떤 대상, 어떤 관계, 어떤 경험이든 그것이 주는 신선함과 흥미로움이 사라지기 전에, 즉, 실증을 느끼기 전에 미리 관계를 끊거나 다른 대상으로 관심을 옮겨야만 합니다. 이는 마치 맛있는 음식이라도 계속 먹으면 질리듯이 어떤 즐거움이나 관계도 깊이 파고들거나 오래 지속되면 필연적으로 그 매력을 잃게 된다는 미학적 통찰에 기반합니다. A는 이렇게 충고합니다. 모든 것을 즐기되 결코 끝까지 즐기지는 말라. 항상 약간의 허기를 남겨두어라. 이 말은 윤작법의 핵심 원리, 즉 제한과 절제를 잘 보여줍니다. 여기서 절제는 윤리적인 자기 극복을 위한 금욕과는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쾌락과 흥미를 최대한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한 계산된 자기 관리 기술에 가깝습니다. 너무 깊이 빠져들어 대상의 모든 것을 알아버리거나 감정적으로 완전히 소모되는 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윤작법의 또 다른 중요한 원리는 임의성 혹은 우연성의 도입입니다. 계획되고 예측 가능한 삶은 권태를 낳기 쉽습니다. 따라서 미학자는 의도적으로 삶에 예측 불가능한 요소들을 끌어들입니다. 즉흥적인 여행, 충동적인 만남, 예상치 못한 변화를 즐깁니다. 이는 삶의 주도권을 완전히 놓아버리는 무책임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변화 그 자체를 삶의 내용으로 삼고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만들어내려는 적극적인 노력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임의성의 추구는 필연적으로 삶의 방향성이나 일관성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모든 것이 동등하게 흥미로울 수 있는 대상이 되면서 어떤 것에도 특별한 가치나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게 됩니다. 더 나아가 윤작법은 기억과 희망을 통제하는 기술까지 포함합니다. A는 과거에 대한 집착이나 미래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경계하라고 조언합니다. 기억은 우리를 과거에 얽매이게 하고 반복되는 회상은 권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희망은 종종 실망으로 이어지며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현재의 자유로운 유의를 제약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학자는 과거의 기억을 미화하거나 선택적으로 편집하고 미래에 대한 기대를 최소화함으로써 오직 현재의 순간적인 경험에만 집중하려 합니다. 이는 시간의 연속성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고 매 순간을 새롭고 독립적인 사건으로 경험하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이는 결국 자기 자신의 역사성, 즉 과거의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인간적인 시간 경험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자아는 연속적인 서사 구조를 잃고 파편화된 순간들의 집합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처럼 윤자법은 권태라는 실존적 위협에 맞서기 위한 미학자의 정교한 방어 기제이자 생존 전략입니다. 그것은 제한 임의성, 기억과 희망의 통제라는 구체적인 기술들을 통해 삶의 흥미로움을 최대한 유지하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은 치명적인 대가를 요구합니다. 첫째, 윤자법은 필연적으로 삶의 피상성을 강요합니다. 어떤 것에도 깊이 몰입하거나 뿌리내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표면을 훑으며 지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진정한 깊이 있는 관계, 지속적인 의미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둘째, 윤자법은 자기 기만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태를 피하기 위한 끊임없는 활동과 변화, 추구는 사실 내면의 공허를 잠시 잊게 할 뿐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필사적인 노력 자체가 삶을 더욱 소모적이고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윤자법은 윤리적 책임으로부터의 도피를 정당화합니다. 어떤 대상이나 관계에도 헌신하지 않고 실증이 나면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태도는 타인과의 진정한 관계 형성을 방해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강화합니다. 결국 윤자법은 미학적 실존의 내적 모순과 한계를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개념입니다. 권태를 극복하려는 가장 세련되고 의식적인 노력조차도 결국 더 깊은 피상성과 공허함, 그리고 자기 소외로 귀결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미학적 실존의 스펙트럼은 윤자법과 같은 방어 기제에만 머무르지 않고 더욱 적극적이고 성찰적인 형태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키르케고르는 이것이냐 저것이냐 일부의 가장 논쟁적이고 매혹적인 부분인 유혹자의 일기를 통해 미학적 실존의 또 다른 극단, 즉 고도로 지적이고 성찰적인 형태를 제시합니다. 바로 유혹자, 요하네스라는 인물을 통해서입니다. 이 유혹자는 앞서 살펴본 돈 조반니와는 현저히 다른 방식으로 미학적 삶을 구현합니다. 돈 조반니가 반성 없는 순수한 감각적 힘, 직접적인 생명력의 화신이라면 유혹자 요하네스는 치밀한 계획, 날카로운 심리 분석, 그리고 언어의 교묘한 사용을 통해 자신의 미학적 목표를 달성하는 성찰적 미학자입니다. 그는 순간의 충동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유혹의 전 과정을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설계하고 연출하며 그 과정 자체에서 지적 만족과 미학적 쾌감을 얻습니다. 유혹자의 일기는 요하네스가 젊은 여성 코델리아를 유혹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한 그의 일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요하네스의 냉철한 계산과 심리적 통찰력입니다. 그는 코델리아의 순진함, 감수성, 상상력, 그리고 그녀의 자존심과 불안감까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자신의 유혹 전략에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그는 직접적으로 다가가는 대신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연출하고 무관심과 열정을 번갈아 보이며 코델리아의 호기심과 불안을 증폭시킵니다. 그는 편지를 통해 시적이고 암시적인 언어로 그녀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그녀 스스로가 사랑에 빠졌다고 믿게 만듭니다. 요하네스에게 유혹은 단순한 정복이 아니라 타인의 영혼을 정교하게 조종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지적인 게임이자 예술 행위입니다.
그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적습니다. 나의 목적은 가능한 한 모든 것을 즐기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모든 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그것의 끝을 미리 계산해야만 한다. 이는 그의 행위가 얼마나 철저하게 계산되고 자기 중심적인 미학적 원리에 기반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유혹자에게 중요한 것은 사랑이나 관계 그 자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에게 진정한 사랑이나 지속적인 관계는 흥미롭지 못한 것, 즉 권태로운 것입니다. 그가 추구하는 것은 유혹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긴장감, 심리적 우월감,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는 결정적인 순간의 미학적 강렬함입니다. 그는 코델리아의 개별적인 인격이나 그녀의 행복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코델리아는 그의 지정유의와 미학적 실험을 위한 재료 혹은 대상에 불과합니다. 키르케고르는 이러한 유혹자의 태도를 통해 성찰적 미학이 얼마나 차갑고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타인을 도구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코델리아를 유혹하여 그녀의 마음을 얻는 순간, 즉 자신의 예술적 프로젝트가 완성되는 순간, 곧바로 그녀에게 실증을 느끼고 냉담하게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왜 시인은 자신의 작품을 완성한 후에 그것을 파괴하지 않는가? 그것은 약하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작품을 완성했고, 이제 그것을 파괴한다. 라는 그의 말은 유혹의 미학이 궁극적으로는 파괴적이고 허무한 본질을 지니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유혹자는 돈 조바니와 비교했을 때 미학적 실존에 더 발전된 혹은 더 위험한 형태를 보여줍니다. 돈 조바니의 즉각적인 감각성은 일종의 순진함 혹은 자연적인 힘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유혹자의 성찰적 악의는 훨씬 더 의식적이고 계획적이며 따라서 윤리적으로 더 심각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고통을 줄지 알면서도 오직 자신의 미학적 만족을 위해 그것을 감행합니다. 그의 악마성은 돈 조반니처럼 자기 안에 갇힌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영혼을 의식적으로 조종하고 파괴하는 지적인 오만함에서 비롯됩니다. 유혹자의 일기는 미학적 실존이 단순히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서 얼마나 복잡하고 세련된 형태를 띨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지성, 예술적 감수성, 심리적 통찰력마저도 윤리적 기반이 없다면 타인을 착취하고 파괴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성찰적 미학조차도 결국에는 권태와 공허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을 암시합니다. 유혹자는 끊임없이 새로운 흥미로운 대상을 찾아 유혹의 게임을 반복해야만 하며 그의 삶은 진정한 의미나 만족 없이 공허한 자기 반복에 빠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의 세련된 악마성은 결국 자기 파괴적인 절망의 또 다른 모습일 뿐입니다. 이 유혹자의 행태를 통해 우리는 그의 구체적인 기술과 궁극적인 목적을 면밀히 해부함으로써 성찰적 미학의 작동 방식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연애 기법의 나열이 아니라 성찰적 미학이 어떻게 인간관계와 심리를 조작하고 대상화하며 그 과정에서 어떤 종류의 미학적 만족을 추구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요하네스의 유혹은 격정적인 돌진이 아니라 차가운 두뇌의 산물이며 예술가의 정교함과 과학자의 분석력을 동시에 동원하는 지적인 작업입니다. 요하네스의 가장 핵심적인 무기는 바로 언어입니다. 그는 직접적인 고백이나 명료한 표현을 극도로 꺼립니다. 대신 그는 시적 암시, 은유, 역설, 그리고 계산된 침묵을 통해 코델리아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그녀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도록 유도합니다. 그의 편지들은 아름답고 매혹적이지만 동시에 모호하고 다의적이어서 코델리아로 하여금 끊임없이 그의 진의를 곱씹게 만들고 그에게 더욱 빠져들게 만듭니다. 그는 언어를 통해 현실을 미화하고 환상을 창조하며 코델리아를 자신이 설계한 미학적 세계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예를 들어 그는 코델리아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자신을 마치 신화 속 인물이나 운명적인 존재처럼 묘사하며 그녀와의 만남을 필연적인 사건으로 포장합니다. 이는 코델리아의 낭만적인 감수성을 정확히 겨냥한 전략입니다. 키르케고르 자신도 뛰어난 문학적 스타일리스트였음을 상기할 때 이 언어 조작의 힘에 대한 분석은 더욱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유혹자에게 언어는 진실을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라 현실을 왜곡하고 타인의 마음을 조종하는 가장 강력한 마법인 셈입니다. 또한 요하네스는 흥미로움, 더 인트러스팅, 이라는 미학적 범주를 극단까지 밀어붙입니다. 그가 코델리아에게 매력을 느낀 이유 자체가 그녀의 순진함, 예측 불가능성, 그리고 그녀를 유혹하는 과정이 제공할 흥미로운 도전 때문입니다.
그는 코델리아의 영혼을 미지의 대륙처럼 탐험하고 분석하며 그녀의 반응 하나하나를 자신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데이터로 삼습니다. 그의 일기는 코델리아에 대한 애정 표현이 아니라 유혹 과정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자기 성찰, 그리고 다가올 결정적 순간에 대한 미학적 기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언제나 가능성이다. 가능성이 현실이 되는 순간, 그것은 이미 흥미를 잃기 시작한다. 이 말은 유혹자에게 중요한 것은 사랑의 성취나 관계의 지속이 아니라 오직 가능성이 현실로 바뀌는 그 찰나의 순간, 즉 정복의 흥미로운 지점뿐임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일단 코델리아가 완전히 그의 것이 되었다고 판단되는 순간, 그녀는 더 이상 흥미로운 대상이 아니며 오히려 권태를 유발하는 부담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이러한 태도는 진정한 사랑이나 헌신과는 정반대에 위치합니다. 사랑은 본질적으로 타자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고 그 사람 자체를 목적으로 여기며 관계의 지속성과 발전을 지향합니다. 그러나 유혹자에게 타인은 오직 자신의 미학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혹은 자신의 예술작품을 완성하기 위한 재료에 불과합니다. 그는 관계를 통해 함께 성장하거나 서로에게 헌신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의 목표는 오직 유혹이라는 게임에서의 승리,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는 지적 희열과 미학적 만족감입니다. 이는 타인을 완전히 대상화하고 도구화하는 극단적인 자기 중심성을 보여줍니다. 마치 과학자가 실험 대상을 냉정하게 관찰하듯 유혹자는 인간의 감정과 영혼을 자신의 미학적 실험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는 칸트가 말한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는 정원 명령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유혹자는 왜 이토록 복잡하고 때로는 잔인하기까지 한 게임에 몰두하는 것일까요? 표면적으로는 지적인 우월감과 미학적 성취감을 위해서이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는 그 역시 권태라는 실존적 위협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한 몸부림일 수 있습니다. 단순한 감각적 쾌락이 더 이상 그를 만족시키지 못하게 되자 그는 더욱 정교하고 자극적인 형태의 흥미로움, 즉 타인의 심리를 조종하고 관계를 설계하는 지적인 유의에서 활력을 찾으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혹의 기술과 목적은 결국 그 자신을 더욱 깊은 고립과 공허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진정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유혹의 대상을 찾아 헤매야만 하는 그의 삶은 결코 안정적인 만족이나 지속적인 의미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의 승리는 언제나 일시적이며 정복의 순간이 지나면 어김없이 권태와 허무가 찾아올 것입니다. 이처럼 감각적 탐닉에서 성찰적 유의에 이르기까지 미학적 실존의 다양한 여정은 결국 하나의 필연적인 귀결점으로 향합니다. 화려하고 다채로워 보였던 미학적 삶의 풍경 뒤편에는 결국 피할 수 없는 하나의 깊은 심연, 즉 절망, 디스페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부 전체는 명시적으로 절망을 깊이 분석하지는 않지만 미학적 실존의 모든 양태들, 그 근본적인 구조와 한계를 통해 절망의 필연성을 강력하게 암시하고 있으며 이는 2부의 윤리적 실존으로의 이행을 요청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됩니다. 미학적 실존이 궁극적으로 절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핵심적인 특징, 즉 선택의 부재 혹은 선택의 회피에 있습니다. 미학자는 삶의 무한한 가능성 앞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을 규정하고 거기에 책임을 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유의적으로 떠돌기를 원합니다. 겉으로는 이것이 최고의 자유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언제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 그러나 키르케고르에게 진정한 자유는 단순히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프리덤 프롬가 아니라 무엇을 향한 자유, 프리덤 포어, 즉 자신을 던져 무언가를 선택하고 그것을 통해 자기 자신을 실현하는 능력입니다. 미학자는 이 적극적인 의미의 선택을 거부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자기 자신을 형성할 기회를 박탈당합니다. 그의 자아는 구체적인 내용과 현실성을 갖지 못한 채 막연한 가능성의 상태 혹은 파편화된 순간들의 집합으로 머물게 됩니다. 선택하라. 훗날 2부에서 판사 비렐름이 외치는 이 명령은 바로 이러한 미학적 실존의 근본적인 결핍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선택의 부재는 곧 자기 자신의 부재로 이어집니다. 미학자는 끊임없이 외부 대상이나 감각적 자극 혹은 타인의 시선에 의존하여 자신의 존재를 확인받으려 합니다. 그는 자기 내면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목소리나 윤리적 확신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외부 세계의 변화무쌍한 흐름에 자신을 맡깁니다.
이는 결국 근본적인 자기 소외를 낳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끊임없이 외부 상황에 휘둘리는 노예 상태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는 이 자기 아닌 자기로부터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쾌락에 몰두하고 유의에 빠져도 자기 자신이라는 실존적 조건, 그 근원적인 공허함과 불안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키르케고르가 말하는 절망의 핵심적인 구조입니다. 절망이란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잘못 설정된 상태, 즉 자기 자신과 관계하는 관계가 자기 자신과 관계하지 않거나 혹은 자기를 정립한 힘과 관계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해 절망은 두 가지 기본적인 형태를 띱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이 되고자 하지 않는 절망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이 되고자 하는 절망입니다. 미학적 실존은 이 두 가지 절망의 형태를 모두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외부 자극을 통해 자기 자신을 잊으려 하고 자신의 내면적 공허와 마주하기를 거부합니다. 이는 자기 자신이 되고자 하지 않는 절망의 모습입니다. 동시에 그는 자기 자신이라는 감옥에 갇혀 벗어날 수 없음을 느끼며 그 공허한 자아를 혐오하고 거부하려 합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자기 자신으로부터 필사적으로 도피하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 즉 자기 자신이 되고자 하는 절망의 한 형태,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의식하는 절망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어떤 확고한 자기 정체성도 형성하지 못했기에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없지만 동시에 그 자기 아닌 자기로부터 벗어날 수도 없는 이중의 고통 속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감각적 탐닉이든 지적인 유의든 미학적 실존의 모든 전략들은 결국 이러한 근본적인 절망을 잠시 잊게 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게 할 뿐 결코 치유하지는 못합니다. 돈 조반니의 끝없는 쾌락 추구는 공허한 반복으로 끝나고 유혹자의 냉담한 지성은 자기 파괴적인 허무로 귀결됩니다. A의 글 곳곳에 스며있는 우수와 권태는 바로 이 깊은 절망의 그림자입니다. 미학적 삶은 마치 아름답지만 뿌리가 없는 꽃과 같아서 잠시 화려하게 피어날 수는 있지만 결코 지속적인 생명력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이냐 저것이냐 일부는 미학적 실존의 매력을 충분히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그것이 가진 치명적인 한계, 즉 선택의 부재와 그로 인한 필연적인 절망의 가능성을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이는 미학적 단계가 인간 실존의 최종적인 답이 될 수 없으며 더 높은 단계, 즉 자기 자신을 선택하고 책임을 지는 윤리적 실존으로 나아가야만 함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부의 마지막은 독자에게 미학적 삶의 막다른 골목을 보여줌으로써 이제 다른 길, 저것, 즉 윤리적 삶의 가능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도록 이끄는 강력한 초대장과도 같습니다. 미학적 절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가장 깊은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